애까지 업고 여길 기어들어와? 야,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보안팀장의 고함과 함께 아픈 아이를 업은 여자가 짐짝처럼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자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었죠. 지나가던 사람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던 그때 회사 로비를 지나가던 젊은 사장, 장민우 대표가 그 소란스러운 현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려다 바닥에 떨어진 이력서 속 이름 최서윤 세 글자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텀블러를 떨어뜨릴 정도로 사색이 되고 말았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던 저 여자가 바로 5년 전 사라진 그의 첫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 숨을 헐떡이는 아이에게는 어떤 숨겨진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사연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윤 씨의 손에 들린 건 병원 원무과에서 방금 받은 독촉장이었어요. 미납 진료비 580만 원. 붉은색 도장이 찍힌 종이가 서윤 씨의 손 안에서 구겨졌답니다. 그때였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던 5살 다온이가 기침을 시작했죠. 작은 등이 굽어질 정도로 기침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를 피하더군요. 엄마, 나 괜찮아. 집에 가자. 병원 냄새 싫어. 조금만 참아. 엄마가 오늘 면접만 잘 보면 우리 다온이 주사 맞게 해줄게. 서윤 씨는 다온이를 병원 구석 의자에 앉혀두고 급하게 일어섰어요. 오늘은 라온홀딩스의 미화원 면접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낡은 운동화 끈을 꽉 조여 매고는 정신없이 뛰었답니다. 하지만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터졌어요. 회전문 앞에서 청소 반장인 박 씨가 팔짱을 낀 채 서윤 씨를 막아섰거든요. 아니, 면접 보러 온다는 사람이 꼴이 이게 뭐야? 어디서 시큼한 반죽 냄새를 풍기고 있어? 죄송합니다. 빵집 일을 돕다가 급하게 오느라. 됐어. 냄새나니까 저기 화물용 승강기나 타. 주제 파악 못하고 감히 로비를 가로지르려고 해? 이번에도 떨어지면 국물도 없는 줄 알아. 반장은 서윤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서윤 씨는 비틀거렸지만 바닥에 떨어진 이력서 봉투를 묵묵히 주워들었죠. 봉투 끝에는 밀가루 자국이 하얗게 묻어 있었어요. 서윤 씨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화물용 승강기 버튼을 눌렀답니다. 철문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들려왔어요. 덜컹 하는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화물용 승강기 문이 열렸어요. 안에는 택배 상자와 청소 도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죠. 서윤 씨는 익숙한 듯 구석 자리에 몸을 구겨 넣었답니다. 그런데 그 좁고 퀴퀴한 승강기 안에 웬 남자가 먼저 타고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감색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이 낡은 화물 승강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죠. 남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서류 뭉치를 넘기고 있었는데 서윤 씨가 들어서자 콧잔등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더군요. 서윤 씨의 옷에 밴 달큰하고 시큼한 빵 반죽 냄새가 좁은 공간을 채웠기 때문일 거예요.
서윤 씨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밀가루가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췄답니다. 남자의 시선이 서윤 씨의 낡은 운동화에서 앞치마 자국이 남은 바지까지 천천히 훑고 지나갔죠. 그때 승강기가 흔들리며 멈춰섰고 문이 열리자마자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아까 로비에서 마주쳤던 청소 반장이었답니다. 반장은 대걸레 자루를 바닥에 쾅쾅 찍으며 서윤 씨에게 달려들었어요. 면접 시간이 고작 1분 지났을 뿐인데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 취급을 하더군요. 반장은 다짜고짜 서윤 씨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고 서윤 씨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벽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손에 들고 있던 이력서, 봉투가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죠. 반장은 그것도 모자라다는 듯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물통을 발로 걷어찼답니다. 통이 넘어지면서 시커먼 걸레 빤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서윤 씨의 운동화와 바지 밑단이 순식간에 더러운 물로 젖어버렸어요. 복도에 있던 다른 면접자들은 놀라서 입을 막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죠. 그런데 그 순간 승강기에 타고 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남자는 더러운 물이 튀는 건 신경도 쓰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서윤 씨의 이력서 봉투를 집어들었답니다. 봉투 끝이 물에 젖어 축축했지만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흙먼지를 손으로 털어냈어요. 그리고는 봉투를 건네주려던 찰나 남자의 손동작이 공중에서 뚝 멈췄답니다. 남자의 눈이 서윤 씨의 손등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어요. 반죽을 치대느라 붉게 튼 손등 위로 아주 오래된 화상 흉터가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남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쥐고 있던 서류가 구겨질 만큼 손을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가슴만 크게 들썩였어요. 그때 반장이 눈치 없이 서윤 씨의 등을 떠밀며 소리쳤답니다. 빨리 들어가라며 윽박지르는 통에 서윤 씨는 남자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면접장 안으로 밀려 들어갔죠. 닫히는 문틈 사이로 멍하니 서 있는 남자의 눈빛이 서윤 씨를 끝까지 쫓고 있었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사무치는 그리움과 충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면접장을 나온 서윤 씨는 다리가 풀린 듯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면접관들은 서윤 씨의 이력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에 난색부터 표했으니까요. 서윤 씨는 품속에서 하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답니다. 아침에 팔다 남은 모양이 조금 찌그러진 단팥빵 2개가 들어 있었어요. 구석에서 기다리던 다온이가 엄마를 보고 쪼르르 달려왔어요. 아이는 배가 고팠는지 빵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죠. 서윤 씨는 빵을 반으로 쪼개 다온이의 작은 손에 쥐어주며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답니다. 빵을 오물거리는 아이의 볼이 다람쥐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그 소박하고 따뜻한 빵 냄새가 차가운 회사 로비 구석으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죠.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까 승강기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 라온홀딩스의 대표 민우였답니다. 민우는 기둥 뒤에 숨어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코끝에 닿은 그 달큰한 빵 냄새, 그것은 민우가 지난 5년 동안
미친 듯이 찾아 헤매던 바로 그 냄새였거든요. 민우의 시선이 다온이에게로 향했어요. 빵을 먹느라 고개를 든 아이의 왼쪽 눈꼬리 아래 작지만 선명한 별 모양의 점이 박혀 있었죠. 순간 민우는 들고 있던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틱, 대구르르. 펜 굴러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답니다. 소리에 놀란 서윤 씨가 고개를 돌렸어요. 민우와 눈이 마주쳤지만 서윤 씨는 그가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죠. 오히려 서윤 씨는 민우가 배가 고파서 쳐다보는 줄 알았는지 남은 빵 반쪽을 주저하며 내밀더군요. 그녀의 손등 위 화상 흉터가 다시 한번 민우의 눈에 박혔어요. 그것은 과거 민우를 위해 처음 빵을 굽다가 오븐에 데웠던 바로 그 상처였으니까요.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 씨가 건넨 빵을 받아들었어요. 손끝이 스치는 순간 정전기처럼 찌릿한 느낌이 전신을 타고 흘렀죠. 민우는 묻고 싶은 말이 수백 가지나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로비 밖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와 함께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답니다. 차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라온홀딩스의 명예회장 장명옥 여사였어요. 그녀의 등장에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장 여사는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오다 빵을 먹고 있는 다온이와 서윤 씨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어요.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듯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비서실장에게 손짓을 하더군요. 민우는 본능적으로 서윤 씨 앞을 막아서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여지지 않았답니다. 과거 서윤 씨를 내쫓았던 어머니의 그 서늘한 눈빛이 5년 만에 다시금 서윤 씨를 겨냥하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서윤 씨는 라온홀딩스의 임시직 청소원으로 출근을 시작했답니다. 새벽 4시 반, 아직 해가 뜨지도 않은 캄캄한 시각이었죠. 서윤 씨는 남들이 버린 옷가지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자신의 몸집보다 큰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어요.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끼익, 끼익 하는 쇳소리가 적막한 복도를 가득 채웠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지만 그 위를 닦는 서윤 씨의 손은 거칠기 짝이 없었어요. 차가운 물에 걸레를 빨 때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부어올랐지만 서윤 씨는 한 번도 손을 호호 불거나 쉬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바닥에 묻은 얼룩을 지우는 일에만 매달렸죠. 그 얼룩이 마치 자신의 지난 삶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요. 하지만 회사 안에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점심시간 탕비실 구석에서 도시락을 까먹는 서윤 씨의 등 뒤로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쏟아졌어요. 저 여자야? 그의 엄마. 면접 날 애 데리고 와서 난리 쳤다며? 그런데 어떻게 채용된 거야? 백이라도 있나? 직원들은 커피를 마시며 서윤 씨를 힐끔거렸고 일부러 서윤 씨가 닦아놓은 바닥에 커피를 흘리며 지나가기도 했어요. 서윤 씨는 그들이 흘린 커피 자국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대걸레 자루를 쥔 손에 핏기가 사라질 정도로 힘이 들어갔지만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다시 걸레를 가져왔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한마디뿐이었으니까요. 한편 20층 대표이사실에서는 민우가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는 서윤 씨의 인사기록 카드가 놓여 있었죠. 증명사진 속 서윤 씨의 얼굴은 5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대로였어요. 민우는 서랍을 열어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답니다. 그 안에는 5년 전 서윤 씨에게 주지 못했던 낡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민우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였죠. 똑똑하는 노크 소리와 함께 윤동석 실장이 들어왔어요. 윤 실장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답니다. 대표님, 지시하신 뒷조사 결과입니다. 윤 실장이 건넨 서류를 받아든 민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류 첫 장에는 다온이의 병원 진료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선천성 기관지 협착증, 잦은 입원 치료 요망, 그리고 그 밑에 적힌 혈액형 정보. 민우는 숨을 멈추고 그 글자를 노려보았어요. 자신과 똑같은 희귀 혈액형이었으니까요. 종이를 쥔 민우의 손에 힘이 들어가며 서류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에 크게 울렸답니다. 확신이 공포로 그리고 다시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같은 시각 명예회장실의 공기는 더욱 차가웠어요. 장명옥 여사는 비서가 가져온 태블릿 PC 화면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답니다. 화면 속에는 로비에서 서윤 씨가 다온이에게 빵을 먹여주는 사진이 떠 있었어요. 장 여사는 찻잔을 받침대에 거칠게 내려놓았어요. 달그락, 날카로운 도자기 부딪히는 소리에 비서가 어깨를 움찔했죠. 이 물건들이 감히 내 회사에 발을 들여? 장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를 긁는 듯한 섬뜩함이 서려 있었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곧 인터폰을 눌러 청소 용역 업체의 관리 소장을 호출했답니다. 당장 처리해. 시끄럽지 않게 제 발로 나가게 만들어. 그 명령은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명확했어요. 사람 하나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라는 지시였으니까요. 그날 오후부터 서윤 씨를 향한 괴롭힘은 노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던 서윤 씨에게 관리소장이 다가왔어요. 그는 서윤 씨가 막 닦아놓은 세면대에 시커먼 흙탕물을 일부러 들이부었죠. 아니, 아줌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여기 얼룩 안 보여? 서윤 씨가 당황하며 걸레를 들자 소장은 걸레통을 발로 걷어찼어요. 우당탕? 플라스틱 통이 넘어지며 더러운 물이 서윤 씨의 다리를 적셨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서윤 씨는 젖은 바지를 털지도 못한 채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에 닿는 타일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이 악물고 바닥을 문질렀죠. 소장은 그런 서윤 씨의 머리 위로 빈 깡통 하나를 툭 던지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나갔답니다. 빈 깡통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서윤 씨의 귓가에 윙윙거렸어요.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서윤 씨는 직원 탈의실로 향했어요. 다온이를 데리러 어린이집에 가야 할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사물함을 여는 순간 서윤 씨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답니다. 사물함 문 안쪽에 빨간색 립스틱으로 끔찍한 낙서가 되어 있었거든요. 도둑년 꽃뱀 거지. 글자 하나하나가 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서윤 씨가 아끼던 다온이의 사진이 갈기갈기 찢겨
바닥에 흩어져 있었죠. 서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찢어진 사진 조각을 주워 모았어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반으로 갈라져 있는 걸 보자 참았던 숨이 턱 막혀왔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지만 서윤 씨는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어요.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어 피가 배어 나올 때까지 참아냈죠. 그때 탈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여직원 몇 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서윤 씨를 보고 흠칫 놀라더니 이내 자기들끼리 눈짓을 주고받으며 킥킥거렸어요. 어머, 냄새 안 나? 빨리 나가자. 그러게, 수준 떨어지게 진짜. 그들의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질 때까지 서윤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답니다. 그녀의 주먹 쥔 손 안에서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구겨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어요. 서윤 씨가 탈의실을 정리하고 나오자 복도 끝에서 보안 요원 2명이 서윤 씨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그들의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험악하기 그지없었어요. 최서윤 씨 되십니까? 보안 요원의 굵은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어요. 서윤 씨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그들은 서윤 씨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어요. VIP실에서 귀중품 분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동행하셔야겠습니다. 서윤 씨는 아니라고 나는 그 방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버둥거릴 뿐이었죠. 끌려가는 서윤 씨의 시야 너머로 2층 난간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장명욱 회장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는 마치 재밌는 연극을 관람하듯 차가운 미소를 머금은 채 찻잔을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답니다. 서윤 씨의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질질 끌리며 나는 마찰음이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듯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민우가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보안 요원들은 서윤 씨를 비상계단 쪽으로 끌고 들어간 뒤였죠. 닫히는 철문 사이로 서윤 씨의 절망적인 눈빛과 민우의 당황한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세상은 다시 한번 단절되고 말았어요. 계단 밑으로 굴러떨어진 서윤 씨의 주머니에서 아까 챙겨둔 다온이의 약봉지가 툭 튀어나와 바닥에 나뒹굴었답니다. 하얀 가루약이 터져나와 검은 계단 바닥을 하얗게 수놓았어요. 마치 서윤 씨의 부서진 희망처럼 말이죠. 비상계단 아래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서윤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와 바지단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서윤 씨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서윤 씨의 양쪽 팔을 짐승 다루듯 잡아 일으켜 질질 끌고 갔으니까요. 계단 곳곳에는 서윤 씨의 주머니에서 터져나온 다온이의 하얀 가루약이 눈처럼 흩뿌려져 있었답니다. 서윤 씨가 고개를 돌려 그 약을 쳐다보려 했지만 굵은 소나기가 그녀의 고개를 억지로 돌려 세웠어요. 걸어. 쉬하지 말고. 보안실의 철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밀실 안에는 형광등 불빛만 창백하게 윙윙거리고 있었죠. 책상 위에는 장명욱 회장이 아끼던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놓여 있었어요.
보안 팀장이 서윤 씨의 낡은 가방을 거꾸로 들어 탈탈 털었답니다. 동전 몇 개, 구겨진 영수증, 그리고 다온이의 어린이집 알림장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어요. 팀장은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다는 듯 볼펜 끝으로 서윤 씨의 소지품을 휘저었죠. 증거는 다 나왔어. 청소한답시고 VIP실 들어가서 이거 슬쩍 했지? 아니에요. 저는 그 방 근처에도 안 갔어요. CCTV 확인해 보세요. 서윤 씨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팀장은 코웃음만 쳤어요. 그는 미리 작성된 자술서 한 장을 서윤 씨 앞에 던졌답니다. 종이에는 본인은 절도 사실을 인정하며 퇴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팀장이 펜을 서윤 씨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으르렁거렸죠. 좋게 말할 때 사이네. 경찰 부르면 당신 아들 고아원 가는 수가 있어. 아들이라는 말에 서윤 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그것은 서윤 씨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건드려선 안 될 영린이었으니까요. 서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지만 이내 펜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책상 모서리를 붙잡고 소리쳤답니다. 마음대로 해요. 경찰 불러요. 내 아들 걸고 맹세하는데 난 훔치지 않았어. 그때였어요. 보안실 문이 열리며 관리소장이 들어왔어요. 그는 바닥에 떨어진 펜을 주워들더니 서윤 씨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죠. 하지만 때리는 대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윤 씨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아줌마, 지금 어린이집 끝날 시간 아니야? 애가 기다릴 텐데. 서윤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시간을 보니 오후 5시가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기관지가 약한 다온이는 제 시간에 약을 먹지 않으면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었어요. 서윤 씨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를 흘리며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움켜쥐었어요. 그리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보안실 문을 향해 돌진했죠. 요원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소장이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어요. 내버려둬. 어차피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 못할 테니까. 서윤 씨는 도망치듯 회사 뒷문으로 쫓겨났어요. 밖에는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내던져진 서윤 씨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빗물을 튀기며 달리기 시작했어요. 다온이가 있는 어린이집까지는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였지만 버스를 기다릴 시간조차 없었죠. 빗물이 눈을 찔러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서윤 씨는 멈추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다온이 약 생각뿐이었으니까요. 터진 약봉지 대신 응급약이라도 사야 했어요.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서윤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교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불 꺼진 현관 앞에 선생님이 다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답니다. 선생님 품에는 축 늘어진 다온이가 안겨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쌕, 쌕 하는 거친 소리가 났죠. 어머니,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다온이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서. 서윤 씨는 빗물에 젖은 몸으로 다온이를 낚아채듯 안아들었어요.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서윤 씨는 도로변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으려 손을 흔들었지만 비에 젖은 행색을 본 택시들은 무심하게 지나쳐버렸답니다. 제발요. 제발 좀 태워주세요. 아이가 죽어요.
서윤 씨가 도로 한복판까지 나가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건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흙탕물 뿐이었어요.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빗물을 가르며 서윤 씨 앞에 끼익 멈춰 섰어요. 윤동석 실장의 차였어요. 뒷좌석 문이 열리고 민우가 비를 맞으며 뛰쳐나왔답니다. 민우는 서윤 씨의 품에 안긴 파랗게 질린 다온이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어요. 타요. 빨리. 민우가 소리쳤지만 서윤 씨는 뒷걸음질 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민우도 그저 자신들을 괴롭히는 라온홀딩스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서윤 씨가 아이를 더 꽉 끌어안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자 민우는 빗속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값비싼 양복 바지가 진흙탕에 젖어 들어갔지만 민우는 신경 쓰지 않았죠. 나를 욕해도 좋아요. 때려도 좋아요. 그런데 아이는 살려야 하잖아요. 민우의 절박한 외침에 서윤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다온이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거든요. 결국 서윤 씨는 민우의 차에 올라탔어요. 차는 미친 듯한 속도로 병원을 향해 질주했답니다. 차 안에서 민우는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끔거렸어요. 서윤 씨는 다온이의 작은 손을 잡고 끊임없이 입김을 불어넣고 있었죠. 그녀의 손등에 난 화상 흉터가 아이의 손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 민우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달려와 다온이를 침대로 옮겼어요.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아요. 기도 삽관 준비해. 의사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다온이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사라졌답니다. 육중한 자동문이 닫히자 서윤 씨는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어요. 머리카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병원 바닥에 흥건하게 고였죠. 민우는 서윤 씨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어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려 했지만 서윤 씨가 고개를 들자 그 손길이 멈췄답니다. 서윤 씨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뒤엉켜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서윤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민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작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힘은 엄청났죠. 당신들이지? 내 가방 털고 도둑 누명 씌우고 약 다 터뜨린 거 다 당신들이 시킨 거지? 민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시킨 건 아니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벌인 일이라는 걸 직감했으니까요. 민우가 고개를 떨구자 서윤 씨는 민우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기 시작했어요. 퍽, 퍽, 퍽. 둔탁한 소리가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왜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어서. 그래서 밟은 거야? 나 밟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내 새끼는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다온이 약. 그 약만 있었어도. 서윤 씨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변해갔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적고 터진 약봉지를 꺼내 민우의 얼굴에 던졌답니다. 하얀 가루가 민우의 얼굴과 어깨 위로 흩날렸어요. 민우는 가루를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서윤 씨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죠. 5년 전에도 그러더니 이번에도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5년 전이라는 말에 민우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5년 전이라니요? 그게 무슨... 그때 떠난 건 서윤 씨였잖아요. 내가 아니라
민우의 말에 서윤 씨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서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냈답니다. 액정이 깨져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그 전화기를 민우의 눈앞에 들이밀었어요. 똑똑히 봐.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서윤 씨가 버튼을 누르자 녹음된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어요.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너무나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이 돈 받고 떨어져. 뱃속에 있는 그 핏덩이까지 싹 지우고 사라져. 안 그러면 민우 녀석 앞길 막은 죄로 너희 가족들 뼈도 못 추리게 해줄 테니까. 장명옥 회장의 목소리였어요. 민우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죠. 서윤 씨는 그런 민우를 노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하듯 전화기 화면을 띄웠어요. 전송되지 못한 문자 메시지함이었죠. 수신이는 장민우. 날짜는 5년 전 그날. 민우 씨, 나 임신했어. 무섭지만 당신 믿고 낳고 싶어. 우리 도망갈까? 그 문자 옆에는 빨간색 느낌표와 함께 전송 실패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민우의 어머니가 통신사까지 손을 써서 서윤 씨의 번호를 차단해 버렸던 거예요. 민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자신이 서윤 씨를 원망하며 보냈던 5년의 세월이 사실은 거대한 조작과 거짓 위였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응급실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민우의 흐느낌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서윤 씨는 그 눈물을 닦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녀는 민우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급하게 뛰쳐나왔어요. 최다운 환자 보호자분, 아이가 의식을 찾았는데 엄마만 찾아요. 빨리 들어오세요. 서윤 씨는 바닥에 주저앉은 민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홀로 남겨진 민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다온이 약가루가 묻은 손, 어머니가 저지른 죄의 흔적이 하얗게 묻어있는 그 손을 보며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때까지요. 그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껏 어머니의 뜻대로 살아왔던 착한 아들 장민우는 이 차가운 복도에서 죽었습니다. 대신 지켜야 할 것을 위해 괴물이 되기로 결심한 아버지 장민우가 고개를 들었죠. 민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답니다. 윤 실장님, 지금 바로 이사회 소집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숨겨둔 그 장부 오늘 밤 안으로 가져오세요. 전화를 끄는 민우의 시선이 응급실 문 너머를 향했어요. 유리창 너머로 산소 마스크를 쓴 작은 다온이와 그 손을 잡고 기도하는 서윤 씨의 뒷모습이 보였죠. 민우는 유리에 손을 대고 나지막이 맹세했어요. 다시는, 절대로 다시는 당신들 울게 안 해. 밖에는 천둥이 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한 폭풍이 이제 막 라온홀딩스를 향해 몰아치려 하고 있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라온홀딩스 본사 25층 대회의실은 숨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에는 회사의 이사들과 감사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상석에 앉은 장명옥 명예회장에게 쏠려 있었답니다. 장 회장은 여느 때처럼 고상하게 찻잔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찻잔이 입술에 닿을 때마다 미세하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녀도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회의실 정면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굿이 정각을 가리켰어요. 틱톡. 초침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려왔답니다. 장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비서실장을 향해 눈짓을 했어요. 시작하죠. 오늘 안건은 청소용역업체 교체건과 그리고 제 아들 장민우 대표의 해임안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기 시작했어요. 마른 기침 소리와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요란하게 섞였죠. 장 회장은 그 소란을 무시한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그때였답니다.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두꺼운 참나무 문이 쾅 하고 활짝 열렸어요. 문이 벽에 부딪혀 다시 튕겨 나올 만큼 거친 등장이었죠. 모든 사람의 눈이 문 쪽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는 장민우 대표가 서 있었답니다. 하지만 평소에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셔츠 소매에는 어제 응급실에서 묻은 다온이의 핏자국과 약 가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늘 어머니 앞에서 바닥을 향하던 순한 눈동자가 오늘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민우의 뒤로는 윤동석 실장이 산더미 같은 서류 박스를 카트에 싣고 따라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행패니? 옷차림은 그게 뭐고? 당장 나가서 앉으세요. 회장님, 오늘 나갈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민우는 성큼성큼 걸어와 장 회장의 맞은편 의자를 거칠게 빼내어 앉았어요. 끼잉 마이너스 쇠가 긁히는 소리에 이사들이 어깨를 움찔했죠. 민우는 윤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윤 실장은 묵묵히 카트에서 누런 서류 봉투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쏟아부었답니다. 봉투 겉면에는 보안실 사찰 일지, 통신 차단 기록, 용역업체 매수 장부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윤 실장, 자네 지금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저도 한 아이의 할아버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장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해갔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윤 실장의 뺨을 때리려 손을 치켜들었죠. 하지만 그 손은 허공에서 잡히고 말았어요. 민우가 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챈 거예요. 난생 처음 겪는 아들의 반항에 장 회장의 입이 떡 벌어졌답니다. 민우는 어머니의 손목을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테이블 위로 내려놓았어요. 여기 계신 이사님들 궁금하시죠? 5년 전 우리 회사 주가가 폭락했을 때 회장님이 무슨 일을 꾸미셨는지, 그리고 어제 회사 로비에서 왜 5살배기 아이가 쓰러져야 했는지. 민우는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어요. 프로젝터 화면이 켜지고 거대한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이 떴답니다. 비에 젖은 채 응급실에 실려가는 다온이의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죠. 어제 서윤 씨가 들려주었던 바로 그 통화 내용이었어요. 그 핏덩이까지 싹 지워. 안 그러면 너희 가족들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장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어요. 이사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고 몇몇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장 회장을 쳐다보았죠. 장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천하의 장명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건 조작이야. 요즘 AI다 뭐다 해서 목소리 흉내내는 게 얼마나 많은데. 민우 너 고작 그 꽃뱀 같은 여자 말에 속아서 어미를 모함해? 장 회장은 끝까지 발뺌하며 테이블을 내리쳤어요. 그녀는 오히려 당당하다는 듯 고개를 빳빳이 들었죠. 그 뻔뻔한 태도에 민우는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양복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며 긴급으로 받아낸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였어요.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 회장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종이를 장 회장의 찻잔 받침 위에 소리나게 내려놓았죠. 탁! 종이가 바람에 날려 살짝 들썩이다가 멈췄어요. 장 회장의 시선이 종이의 맨 아래쪽을 향했답니다. 꽃뱀이요? 모함이요? 어머니, 눈이 있으시면 똑똑히 보세요. 장 회장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어요. 검체 1 장민우, 검체 2 최다온, 유전자 일치 확률 99.9998%, 빨간색으로 찍힌 친자 일치라는 도장이 장 회장의 망막을 찔렀답니다. 장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손이 제멋대로 떨려 찻잔을 쳐서 넘어뜨리고 말았죠. 쨍그랑. 깨진 도자기 조각과 쏟아진 찬물이 검사지를 적셨지만 그 붉은 도장 자국은 더욱 선명해질 뿐이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 그 천한 것의 배에서 나온 애가 내 손자일 리가 없어. 절대 인정 못해.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통보는 제가 합니다. 최다운 군은 제 아들입니다. 제 피를 이어받은 라온홀딩스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란 말입니다. 적통 후계자. 그 단어가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뒤바뀌었어요. 이사들의 눈빛이 장 회장에서 민우에게로 이동했죠. 이 바닥에서 혈연만큼 강력한 명분은 없었으니까요. 민우는 테이블을 짚고 몸을 숙여 장 회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았어요. 지금껏 어머니가 무서워 피하기만 했던 그 눈을 오늘은 피하지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지키려던 그 잘난 가문, 그 대단한 회사, 그걸 이을 핏줄을 죽이려 했던 건 바로 어머니 당신이었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죽이려 한 할머니를 세상이 용서할까요? 민우야, 내가 널 위해서, 다 널 위해서 저를 위한다고요? 아니요. 어머니는 가난했던 과거가 무서워서 돈을 지키려고 아들을 팔아먹은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인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윤 실장을 향해 손짓했어요. 윤 실장은 미리 준비해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서를 이사들에게 돌렸답니다. 이사들은 눈치를 살피더니 하나둘씩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어요. 장 회장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이 아들의 말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어요. 존경이 아닌
작별의 인사였죠. 이사회가 끝나면 짐 싸서 나가주십시오. 본가도 비워주시고요. 제 아들이 퇴원하면 들어갈 집에는 당신의 흔적이 없었으면 합니다. 민우가 몸을 돌려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홀로 남겨진 장 회장은 멍한 눈으로 깨진 찻잔 조각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화려했던 진주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빛났지만 그 모습이 더없이 초라해 보였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젖은 유전자 검사지를 집어들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종이를 놓치고 말았어요. 종이는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위에 장 회장의 눈물 한 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답니다. 후회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고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 늙어버린 여자의 눈물이었죠. 회의실을 나온 민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의 발걸음은 곧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내비게이션에 한국대학교병원을 입력했죠. 엑셀을 밟는 그의 발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차가운 복수가 아니라 따뜻한 사죄와 책임뿐이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민우는 조수석에 놓인 쇼핑백을 힐끔 쳐다보았답니다. 그 안에는 오면서 급하게 산 털이 보송보송한 곰인형과 다온이가 좋아할 만한 부드러운 카스텔라가 들어 있었어요. 민우의 입가에 씁쓸하면서도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5년 만에, 정말로 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로서 무언가를 해보러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우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려야 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침대는 텅 비어 있었고 하얀 시트만이 구겨져 있었거든요. 협탁 위에는 서윤 씨가 남기고 간 쪽지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답니다. 우리 찾지 마세요. 당신들 돈도 사과도 필요 없어요. 다온이는 제가 지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당신들 세상엔 안 보내요. 쪽지를 쥔 민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애기 엄마 치료비도 다 못 내고 그냥 애 없고 도망치듯 나갔어. 아이고, 애가 아직 링거도 다 안 맞았는데. 민우는 병실 벽에 머리를 쿵 찧었어요. 그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세게 쳤답니다. 바보 같은 놈. 회의가 문제였어? 당장 빌었어야지. 무릎이 닳도록 빌었어야지. 민우는 다시 병원을 뛰쳐나갔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5년 전 서윤 씨가 살았던 그 달동네. 그곳밖에 없어. 민우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비명을 질렀지만 민우는 엑셀에서 발을 떼지 않았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녹슨 대문,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 전깃줄이 엉켜있는 좁은 골목들. 5년 전 민우가 서윤 씨를 매일 바래다 주던 그 달동네였죠. 내비게이션조차 길을 찾지 못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민우는 핸들을 꺾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골목 어귀에 차를 세웠답니다. 더 이상 차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었거든요. 민우는 차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온통 진흙탕이었죠. 값비싼 구두가 진흙에 푹푹 빠졌지만
민우는 신발이 망가지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가파른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랐답니다. 계단 옆 가로등이 깜빡거리며 민우의 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어요. 마치 5년 전 서윤 씨를 찾지 못해 헤매던 그날의 악몽이 그림자처럼 그를 쫓아오는 것 같았죠. 드디어 서윤 씨가 예전에 살던 그 낡은 주택 앞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녹슨 자물쇠에는 먼지만 하얗게 쌓여 있었답니다. 민우는 대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서윤 씨, 서윤 씨, 안에 있어요? 제발 문 좀 열어봐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컹컹 지저대는 동네 개들의 소리뿐이었죠. 민우는 힘없이 대문에 이마를 기대었어요. 차가운 쇠의 감촉이 뜨거운 이마를 식혀주었지만 가슴 속 타오르는 불안감은 꺼지지 않았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고소하고 달큰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어요. 낡은 시멘트 냄새와 곰팡이 냄새 사이로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갓 구운 빵 냄새였죠. 민우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그는 홀린 듯이 냄새가 나는 골목 아래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골목 끝자락 다 쓰러져가는 상가 건물 1층에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간판도 없이 유리창에 매직으로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 달동네 빵집.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딸랑 마이너스 맑은 풍경 소리가 적막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가게 안은 좁았지만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답니다. 안쪽 작업대에서 등을 돌리고 빵을 포장하던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보았어요. 서윤 씨였죠. 그녀의 등 뒤에는 다온이가 밀가루 포대를 베개 삼아 새우잠을 자고 있었어요. 서윤 씨는 민우를 보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빵 칼을 꽉 움켜쥐었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적개심으로 심하게 흔들렸어요. 오지 마. 오지 마요.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우리를 얼마나 더 괴롭혀야 속이 시원하겠어.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서윤 씨의 비명에 잠들어 있던 다온이가 부스스 눈을 떴어요. 아이는 낯선 아저씨가 엄마 앞에 서 있는 걸 보고는 겁에 질려 서윤 씨의 다리를 꼭 끌어안았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민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이 닿았지만 그는 시선을 서윤 씨와 다온이에게 고정한 채 움직이지 않았죠. 민우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두 손을 바닥에 짚고 머리를 숙였답니다. 괴롭히러 온 게 아니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건 알아야 해.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당신이 왜 5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지, 그 진실은 알고 나를 미워해줘. 서윤 씨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민우가 내려놓은 봉투를 노려보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칼을 놓지 않은 채 발끝으로 봉투를 살짝 건드렸죠. 봉투 입구가 벌어지며 사진 몇 장과 녹음기가 툭 튀어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5년 전 민우가 서윤 씨를 찾기 위해 흥신소 사람들과 골목을 뒤지던 모습, 술에 취해 서윤 씨의 이름을 부르며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들어있던 낡은 핸드폰. 민우가 쓰던 옛날 폰이었죠. 서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문자 보관함에는 수천 통의 발신 메시지가 쌓여 있었답니다. 서윤아 어디 있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연락만 줘. 오늘도 빵집 앞이야. 보고 싶다. 전송은 되었지만 서윤 씨에게는 단 한 통도 닿지 않았던 그 절절한 메시지들. 서윤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핸드폰 액정을 적셨어요. 그녀가 알고 있던 나를 버리고 떠난 부잣집 도련님은 그 어디에도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우리 둘 다 속이셨어. 당신한테는 내가 버린 것처럼 꾸미고 나한테는 당신이 돈 받고 도망간 것처럼 꾸미셨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원망하면서 5년을 살았어. 서윤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멍청해서 내 어머니라는 사람을 너무 믿어서 너랑 우리 아이를 지옥 속에 살게 했어. 민우는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오열했어요. 으흐흑. 남자의 굵은 울음소리가 작은 빵집 안을 가득 채웠답니다. 서윤 씨는 손에 들고 있던 빵칼을 힘없이 떨어뜨렸어요. 챙그랑 마이너스 칼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죠. 서윤 씨는 주저앉아 민우의 젖은 어깨를 바라보았어요. 그 어깨가 5년 전보다 훨씬 작고 초라해 보였답니다. 그때 다온이가 조심스럽게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민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죠. 아저씨, 울지 마요. 엄마가 그랬는데 울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대요. 민우가 고개를 들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다온이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사탕 하나를 꺼내 민우의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이거 먹고 뚝. 네. 아이의 그 순수한 위로에 민우는 참았던 감정을 터뜨리며 다온이를 와락 끌어안았어요. 다온아, 아빠가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민우의 품에 안긴 다온이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윤 씨를 쳐다보았죠. 서윤 씨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은 긍정이었고 허락이었으며 긴 고통의 끝을 알리는 신호였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평창동의 대저택. 장명옥 명예회장의 집은 무덤처럼 고요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는 꺼져 있었고 거실에는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위태롭게 켜져 있었죠. 장 회장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벽난로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앞 탁자에는 차갑게 식은 홍차 한 잔이 놓여 있었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집사나 가사 도우미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시중을 들었겠지만 오늘은 아무도 없었어요. 민우의 지시로 고용인들이 모두 철수했기 때문이었죠. 똑똑똑. 벽에 걸린 앤티크 시계 소리만이 거대한 저택을 울리고 있었어요. 장 회장은 습관적으로 비서실장을 부르려 했어요. 윤 실장, 물 좀. 하지만 목소리는 텅 빈 거실에 메아리칠 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탁자 위에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TV를 켜자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라온홀딩스 장명옥 명예회장, 불법 사찰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소환 임박. 친손자 유기 의혹. 재계의 폐륜, 충격의 전말. 화면 속에는 검찰 포토라인에
선 윤동석 실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고 있었죠. 모든 것은 장명옥 회장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증거 자료를 모두 제출했습니다. 장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리모컨을 TV 화면을 향해 던졌어요. 팍! 액정에 금이 가며 화면이 지직거렸지만 앵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배신자들, 다 내가 키워줬는데, 내가 어떻게 만든 회사인데, 감히 나를 이렇게 짓밟아? 장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장식장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그녀가 평생 모은 트로피와 훈장들이 진열되어 있었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랑스러운 기업 인상 트로피를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지켜주지 못하는 차가운 쇳덩어리에 불과했답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헝클어진 머리, 번진 화장, 공포에 질린 노파. 천하를 호령하던 철의 여인 장명옥은 온데간데 없고 욕심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린 초라한 노인만이 서 있었죠. 그때 현관 벨소리가 울렸어요. 딩동 마이너스 장 회장은 혹시 민우가 마음을 돌려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맨발로 뛰어나갔답니다. 민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는 허겁지겁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는 건 민우가 아니었어요. 푸른색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장명옥 씨 되십니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내민 영장 종이가 장 회장의 눈앞에서 팔락거렸어요. 장 회장은 뒷걸음질 치다 현관턱에 걸려 넘어졌답니다. 그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찰칵 하고 울렸어요. 그 소리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죠. 장 회장은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윤 실장, 민우야, 누구 없니?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안 나. 하지만 닫히는 현관문 틈으로 보이는 건 텅 빈 거실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찻잔뿐이었답니다. 다시 달동네 빵집. 민우와 서윤 씨 그리고 다온이는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가게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빵집 안은 그 어느 때보다 포근했답니다. 민우는 빵집 한 구석에 쌓여있던 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윤 씨가 말리려 했지만 민우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놔둬요. 내가 할게. 이제 무거운 건 내가 들어. 당신 손에는 밀가루 말고는 아무것도 안 묻히게 할 거야. 민우는 양복 상의를 벗어두고 셔츠 차림으로 짐 상자를 날랐어요. 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그의 표정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기가 돌았답니다. 서윤 씨는 그런 민우의 등에 조용히 수건을 덮어주었어요. 그 손길이 어색하고 떨렸지만 민우는 가만히 멈춰서서 그 온기를 느꼈죠.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서윤 씨의 작은 목소리에 민우가 뒤를 돌아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답니다. 원망도 미움도 오해도 모두 녹아내린 그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안쓰러움과 애틋함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다온이가 쪼르르 달려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었어요. 아빠, 나 배고파. 우리 밥 먹자.
아빠라는 말에 민우와 서윤 씨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우가 다온이를 번쩍 안아 올렸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뭐 먹고 싶어? 아빠가 다 사줄게. 세상에 있는 거 다 사줄게. 나는 따뜻한 밥.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밥에 고기 반찬. 소박한 아이의 소원에 민우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어요. 그는 다온이를 목마 태우고 한 손으로는 서윤 씨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답니다. 가자.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해줄게. 진짜 우리 집으로. 세 사람은 비 내리는 골목길을 걸어 나갔어요. 가로등 불빛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비추었고 그 그림자는 이제 하나로 겹쳐져 길게 이어지고 있었답니다. 차가운 비도 가난도 그리고 엇갈렸던 운명도 이제는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었어요. 단단하게 맞잡은 두 손이 있는 한 말이죠.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이고 있었어요. 민우 씨의 집, 아니, 이제는 새 식구의 집 부엌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그동안 이 넓고 차가운 저택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했던 냄새였죠.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갓 지은 하얀 쌀밥의 달큰한 향기 말이에요. 서윤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 앞에서 국간을 보고 있었어요. 조금 싱거운가? 혼잣말을 하며 소금통을 찾는 서윤 씨의 등 뒤로 민우 씨가 조용히 다가와 찬장에서 소금을 꺼내 주었답니다. 민우 씨의 소매는 거쳐 있었고 손에는 물기가 묻어 있었어요. 평생 남이 차려준 밥만 먹던 그가 오늘은 서툴지만 직접 쌀을 씻고 수저를 놓았거든요. 거실에서는 다온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이것 봐요. 로봇이 춤춰요. TV 만화 영화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에 부딪혀 경쾌하게 울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끄럽다는 호통이 떨어졌을 그 공간이 이제야 비로소 사람 사는 집 같은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답니다. 다온아, 밥 먹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주셨어. 와, 고기다. 나 고기 제일 좋아해.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화려한 촛대나 장식꽃은 치워버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와 소박한 반찬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민우 씨는 자신의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어요.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 그 위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민우 씨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쌌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선뜻 밥을 뜨지 못했어요. 이 평범한 저녁 한 끼를 먹기 위해 너무나 긴 시간을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어서였겠죠. 그때 서윤 씨가 젓가락으로 두툼한 계란말이 하나를 집어 민우 씨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어요. 노란 계란말이 위에는 서윤 씨가 다진 당근과 파가 콕콕 박혀 있었죠. 식어요. 어서 들어요. 회사 다시 정리하느라. 요즘 많이 야위었잖아요. 그 짧은 한마디가 민우 씨의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어요. 용서한다는 거창한 말보다 밥 먹으라는 그 투박한 말이 더 큰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민우 씨는 계란말이가 올려진 밥을 크게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밥알이 혀끝에 닿자 긴장했던 몸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이 뜨거워서인지 아니면 가슴이 뜨거워서인지 민우 씨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어요.
달그락, 달그락.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한 식당을 채웠어요. 다온이는 입가에 밥풀을 묻혀가며 오물오물 잘도 먹었죠. 민우 씨는 휴지를 뽑아 다온이의 입가를 닦아주었어요. 아이가 헤헤 아빠도 먹어 하며 민우 씨 입에 멸치볶음을 넣어주었답니다. 짭조름하고 고소한 그 맛이 민우 씨가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최고급 요리보다 맛있게 느껴졌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창밖의 눈발이 더 굵어졌어요.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답니다. 다온이는 배가 부른지 민우 씨의 무릎을 베고 누워 금세 잠이 들었어요. 아이가 숨을 쉴 때마다 들리는 규칙적인 숨소리. 세근세근. 그 평온한 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음을 덮어주는 것 같았죠. 민우 씨는 잠든 아이의 등을 토닥이다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은 서윤 씨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민우 씨는 그 손을 소중한 보물처럼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답니다. 서윤 씨는 손을 빼지 않고 민우 씨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었어요. 고마워. 나한테 가족을 돌려줘서,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게 해줘서 이제 시작인걸요. 내일 아침엔 콩나물국 끓일게요. 당신 콩나물국 좋아했잖아요. 5년 전에도. 민우 씨는 대답 대신 서윤 씨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거실 한쪽 벽난로에서 장작이 타닥타닥 타오르고 있었어요. 불빛이 세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하나로 묶어 놓았죠. 이제 그들은 압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같은 피를 나눈 것보다 같은 밥을 먹으며 서로의 빈 숟가락을 채워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창밖에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이 집안의 온도는 36.5도, 사람의 체온만큼 따뜻하고 완벽했답니다. 잃어버렸던 시간을 넘어 다시 만난 그들의 식탁에는 이제 매일매일 따뜻한 김이 피어오를 거예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냄새와 함께 말이죠.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요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시길 함께 바랄게요.